왜 현대 비평 그리고 지금 현대문학 이론에 접목되고 있는지 문제의식을 한번 살펴보고 바로 다음 2장 구조주의 문학 이론, 구조시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구조주의 문학 이론 이런 뜻이죠.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조금 크게 키워야 되겠는데.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수사학과 문학 이론의 관련성을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수사학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 역사와 개념, 아주 간략하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학문이지만 수사학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학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역사를 통해서 변화하면서 발전한 학문인데 오래 전부터 문학 연구 혹은 문학 비평과 수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연관성을 가지고 접목되어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죠. 이 관련성은 수사학과 문학 이론의 관련성. 근데 이제 문제의식을 좀 새롭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제 수사학에 대한 문제의식은 나중에 이 첫 번째 파트가 구조주의 문학 이론, 두 번째는 지금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 분석학이 왜 지금 언유 환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언유 환유가 줄어드는 수사학 이후에 근대 수사학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비중이 커졌다. 줄어드는 수사학이라고 주네트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원래 전통 수사학이 가지고 있던 종합 학문, 여러 영역들, 역사학, 문학뿐만 아니고 뭐 연극 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학문들, 법학 뭐 이런 학문들을 다 종합하는 학문, 기초교양 학문으로서의 그 강범위한 범주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특히 문체 전위 중에서도 비유법, 전위는 이제 비유법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비유법 중에서도 언유, 환유, 제유 중심으로 굉장히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범위가 좁혀졌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언유, 환유, 제유라고 하는 이 비유법, 수사학의 어떤 아주 하위 범주인데 작은 개념인데 이 개념 위주로 다른 영역의 개념들이 어떻게 됐어요? 수렴되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이 농도가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죠. 밀도가 아주 압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유, 환유, 제유로 뭔가 다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전골 같은 거 음식을 먹을 때 부대찌개 같은 음식을 먹을 때 계속 뭡니까? 계속 가열을 해서 국물이 쫄아들면 어떻게 돼요? 짜지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언유, 환유, 제유가 짜진 거예요. 밀도가 강해지고 그 안에 내용이 압축되어서 수렴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세요. 언어학, 구조주의 문학 이론이나 언어학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은 문학 이론은 아니죠. 언어학의
이론인데 그 언어학 이론을 문학 이론에 혹은 문학뿐만 아니라 인간이 활용하는 모든 영화든 많은 예술을 설명하는데 이 언유 환유라고 하는 수사학 개념 이걸 가지고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줄어드는 수사학의 그 밀도가 강해진, 그죠? 언유 환유가 그만큼 강력한 어떤 설명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뭘까요? 전통 수사학이 가진 그 범주를 다시 되살려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갑자기 이게 또 꺼지는 사태가 발생하네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네. 잘 나오다가 왜 또 꺼졌을까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켜졌네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별로 지금 구조주의 문학 이론을 2장에서 하고 3장에서는 이 정신분석, 프로이트 락강의 언유 환유를 이번 학기에 이 들레즈 가타리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도 이 부분은 건너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사학 이쪽에서 또 현대 문학과 현대 문학 이론과 수사학이 접목되는 부분에서 언유 환유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는 파트가 두 부분이나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줄어드는 수사학과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지금 현대 문학 이론, 그죠? 문학 비평하고 구조주의 혹은 러시아 형식주의와 접목하는 연결고리가 언유 환유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이라는 20세기 새로운 학문, 프로이트로부터 출발한 그 학문이 이제 락강 혹은 뭐 다른 어떤 이론가들에 의해서 더 이제 계속 20세기 이후에 발전하게 되는데, 그 정신분석이라는 학문하고 또 이 문학 이론을 접목하는 이 연결고리도 언유 환유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 3장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 이것은 미리 이제 설명하면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정의 수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정의 수사학.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설득의 수사학인데, 언어를 구사해서 논정을 통해서, 즉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논리적인 언어 구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변호사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해요. 왜? 누구를 설득시켜야 돼요? 판정을 내리는 사람,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설득의 수사, 언어 구사를 잘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이 논정행위 이론, 즉 논정의 수사학인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나오나 하면요. 자, 이제 이 단어는 굉장히 압축해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총론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설명이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론에서 수사학의 전통 역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지만 수사학의 기본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뭔가 하면요, 현대 수사학이 줄어들면서 언유, 환유, 제휴라고 하는 이 비유법 중심으로 재편성됐을 때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문제의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수사학의 전 범위, 그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종합학문이었다는 거예요, 수사학이.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의식이 될 수 있죠.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확대시킬 필요도 있죠. 왜? 요즘은 전문화되고 학문들 사이에 경계가 너무 강화돼 가지고 이 통섭, 그죠? 요즘은 융합이란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융합. 조금 이전에는 통섭이란 말도 많이 썼고, 그전에는 학제간 연구란 말을 많이 썼어요. 다 같은 말인데 학문과 학문 간의 횡단, 그래서 통합하는 학문, 이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너무 이제 현대 학문이 전문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사학도 줄어들었는데 다시 광범위한 학문으로 확대시킬 필요도, 종합학문으로
통섭을 해볼 필요가 있다. 융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주네트가 줄어드는 수사학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삼은 바로 이 언유환유. 정신분석학도 락강도 이 언유환유를 가지고 프로이트 핵심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콥슨도 그렇고, 그죠? 구조주의 문학 이론에서도 언유환유가 중요한 개념이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야콥슨이고, 정신분석학에서 언유환유가 중요한 개념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락강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서 공부해 볼 텐데, 이 4장에서 공부하는 세 번째 이 파트는 이게 논증의 수사학이라는 게 도대체 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뭔가 하면요. 근대 수사학으로 줄어들면서 무슨 수사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문체의 수사학 중심으로. 그게 바로 문체의 수사학이 전이의, 즉 비유법에 해당되는 언유환유 제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문체의 수사학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이 5개의 영역이 줄어들면서 문체의 수사학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현대 수사학에 가장 최근에 한 50년도 전에 서구에서 이 현대 수사학이 주네트가 볼 때는 문체의 수사학으로 줄어들었는데 새로운 흐름이 하나 생긴 거예요. 현대 수사학에서. 그게 바로 이 설득의 수사학, 논증의 수사학입니다. 이건 문체의 수사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줄어든 걸 다시 수사학이 크게 역사적으로 줄어들어 왔는데 다시 확대하는 그런 경향의 흐름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그 최초의 업적이 이 페렐만과 티테카가 쓴 신수사학이라는 책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그걸 다시 개성해서 더 발전시켜서 이 논증의 수사학, 다른 말로 하면 설득의 수사학이 현대 수사학의 새로운 영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체의 수사학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주네트인데 그것 말고도 뭔가가 현대 수사학에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체의 수사학은 굉장히 범주를 수사학이라는 학문의 범주를 좁혀 가지고 더 치밀하게, 그죠? 이 문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법이 중요하죠. 은유, 환유, 제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치밀하게, 미세하게, 미시적으로 연구하는 거고, 논증의 수사학은 이걸 다시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논증 행위를 통해서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이 논증이 이루어지는 뭡니까? 작가 그리고 텍스트 독자까지의 이 전달 과정 전체를 연구하는 그것이 이제 논증의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2장 구조주의 문학이론, 3장 정신분석학, 4장이 논증의 수사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총론의 각절 세 가지 연구 분야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어렵지만 내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돕도록 할 테니까 이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강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구조주의 문학 이론도 그 다음, 물론 이제 진도 범위에 다 넣기는 어려우니까 시간 한계상. 그 다음에 정신 분석. 그 다음에 들레즈 가타리의 분열 분석도 우리 파트에 들어있는데, 교과서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 학기 하기 어렵고 건너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증의 수사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구조시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좀 했어요. 야콥슨의 바로 이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문학성을 규명하는 거. 왜 문학이 문학인가? 시는 왜 시고 소설은 왜 소설인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일상언데, 신문의 사설 같은 거, 그죠? 논설문 같은 것은 일상어에 속하죠. 그런데 문학의 언어는 왜 다른가? 이걸 이제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가들이었는데 주로 문학 이론가들이었어요. 이 형식주의 이론가들은 문학 이론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러시아에서 1910년대, 20년대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학파가 형성되어서 뭐 영화 이론가들, 그죠? 다른 예술도 연극, 영화, 여기도 형식주의, 바로 이런
목표를 갖고 연구를 했어요. 왜 문학은 문학이 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게 바로 문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학이 문학인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작을 알린 사람이 야콥슨이고, 그 야콥슨은 어디서 이 자기 연구의 기본 원리를 차용했다고요? 소시르, 그죠? 구조주의 언어학. 그러니까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지식 체계가 공통 분모를 이룹니다. 영역은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주의가 20세기 초 우리 인류의 어떤 새로운 지식 체계 혹은 철학 체계, 사상 체계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손을 꼽으면 그거는 물론 인문학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 혹은 지식의 흐름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20세기의 새로운 인간의 사상체계 세 가지는 첫 번째 구조주의, 두 번째 정신분석학, 세 번째는 마르크스주의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21세기가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100년 이상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 인간의 지식체계에. 그게 20세기 초에 다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주로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지식체계가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주의 문학 이론도, 그러니까 문학 이론에만 이 구조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원조가 어디예요? 지금 얘기했던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이게 출발을 했다. 그리고 이게 인류학에서 가면 사례를 이제 대표적인 사례만 든다면 바로 레비스트로스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은, 이건 그 인류의 뭡니까 역사를 연구하고 그 제도를 연구하고 뭐 결혼제도, 가족제도, 뭐 어복제도, 뭐 이런 거, 친족제도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인류학이죠, 이거는. 다른 학문 분야지만 연구 방법은 똑같아요. 유사해요. 왜? 구조주의라는 연구 방법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게 그 다음 파트에 넘어가는 정신분석학에서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현대적으로 구조주의적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바로 락항입니다. 그러니까 소시르의 이 방법론이 그대로 정신분석학에까지, 인류학에도, 그죠? 다 이제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에도 적용이 돼요. 구조주의라는 방법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전통 철학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학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학문으로 따지면 정치경제학에 해당되는데,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제도를 정치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문을 그게 마르크스주의인데, 알티세르라는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이 구조주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가 되는 거죠. 막시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앞에서 나왔던 바로 소시르의 그 기본 개념들을 이 야콥슨이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건 너무 기초적인 인문학 지식이니까 소시르가 랑거와 빠룰과 랑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기표와 기, 그게 원래는 뭡니까? 시니피앙, 이게 기표고, 시니피에, 이게 기의죠. 번역한 거였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바로 뭐예요? 계열체. 계열체란 게 뭐예요? 같은 계열에서 뭐가 일어나요? 선택이 일어난다. 인간이 언어를, 문법을 의식하지 않고, 즉 랑거를 의식하지 않고 빠루를 막 구사하는데, 우리가 모국어를 구사할 때 랑거를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그죠? 모국어가 구사되는데 그 안에 뭔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근데 그게 의식하고 내가 자각하고 그 원리와 규칙을 자각하고 문법을 자각하고 모국어를 쓰는 게 아니죠. 빠루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안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규칙 같은 게 있다. 그게 이제 랑거잖아요. 우리가 언어학에서는 그걸 문법이라고 보통 불러요. 한국어 문법도 있고 영어 문법도 있고 일본어 문법도 다 있죠. 그게 조금씩 언어마다 다르긴 하죠. 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나 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 이게 뭐예요? 구조주의입니다. 그 안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규칙과 원리를 찾는 거. 현상 아래 숨어서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규칙이나 원리를 작동시키는 어떤 근거, 이걸 찾아내는 것. 간단히 얘기하면 구조주의의 지식 체계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 형식, 이게 나를 훈련시키네요. 오늘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접속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그 화면 보기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역시 우리 조교들이 나보다 훨씬 낫네요. 이게 지금 우리 문과대학 그 컴퓨터 데스크탑들이 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지금 이 강의실도 그렇고 다른 강의실도 이거 사용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약간 조금 기술적으로 원활하지 않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 형식주의나 구조주의에서 아까 러시아 형식주의가 뭘 목표로 궁극적인 목표라 그랬어요. 문학의 문학성. 이게 뭐예요? 많은 문학 작품들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건 다 빠롤이겠지. 그죠? 누가 시를 쓰고 누가 소설을 쓰고 한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그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일본 사람이든 시를 쓰고 그 작품은 다 개별적인 거잖아요. 그 빠롤이라고 볼 수 있지. 언어학으로 따지면. 근데 그 안에 어떤 공통분모로서 작동하는 원리나 규칙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장르마다 찾아내고요. 시는 왜 소설과 다른 원리가 있는가? 소설은 왜 다른가? 그죠? 그런 걸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구조주의 문학 이론은 프랑스에서 상당히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시도가 되고 정립이 되는데 그 전에 러시아에서는 바로 이 형식주의가 구조주의의 원조격을 이룹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 형식주의 문학 연구가 바로 문학의 문학성을 찾는다는 것이 아까 내가 구조주의의 기본 목표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문학은 다양한 빠롤들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빠롤들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숨어있는 그 심성 속에 있는 성을 찾는다는 것은 특성을 찾는 거죠. 그죠? 원리나 규칙 같은 걸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면요. 이건 현대문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문학 이론 중에서 민담 형태론이라는 플로프라는 러시아 형식주의자가 민담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이 민담도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러시아에도 민담이 있고 한국에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이제 한국 민담을 연구한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프의 민담 형태론이에요. 자, 그 제목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형태를 추구한다. 자꾸 이게 내가 옆길로 새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 김춘수 시인의 이론책 중에서 한국 현대시 형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조금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만,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러시아의 민담을 혹은 이제 서구의 여러 나라의 민담들을 예를 드는 거니까 다 연구를 해보는데 공통분모를 찾는 겁니다. 기이한 탄생. 그래서 이제 찾아내면 한 10개 이상, 20개의 민담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공통분모가 있겠죠. 주인공이 민담은 대체로 영웅적인 민담이나 신화나 신화, 민담, 설화 이런 게 3대 구비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담을 다 연구해 보니까 공통분모가 주인공은 대체로 영웅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이 기이한 탄생, 알에서 태어나거나, 그죠? 홈마 배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물에서 나타나거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공통분모가 있다, 이 민담에. 근데 항상 고난을 겪어요. 순조롭게 성장하지 않아.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아.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서 누구예요? 돕는 사람을 만나요. 결정적으로 반드시 이제 이런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 끝에 성공을 해서 민족을 구원한다든지 공동체를 구원한다. 이런 이제 공통분모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빠롤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기본 뼈대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식주의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민담 형태론. 그러면 뭐 소설이든 시든 민담이 아니라 다른 장르들도 그렇게 연구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장르 연구처럼 됩니다. 장르의 규칙, 장르의 특성, 어떤 시는 왜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느냐, 소설은 어떤 공통 분모, 이렇게 되죠. 아주 근본적인 문학의 각 장르마다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일종의 학문이 되는데, 그게 러시아 형식주의고,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도 프랑스에서 그걸 개성해서 더 정교하게 현대문학을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옆길로 세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현비론, 현대 비평론에서 현실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지금 이 공부가, 잘 보세요. 내재 비평이라고 하는 큰 전제하에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과거의 문학 연구나 비평은 외재 비평이 많았는데, 20세기 이후의 현대 비평은, 현대 문학 비평이든 현대 예술 비평은 작품,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걸 자체적으로 해명을 한다. 그래서 더 정교해지고 더 심층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내재 비평이라는 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출발점 아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건 총론이에요. 총론인데, 러시아 형식주의 구조주의가 바로 그러한 출발점을 갖추게 되는 문학 연구의 뭡니까? 기점이 된다. 20세기 초에. 그 전까지의 문학 연구와는 달리 작품 자체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상, 파롤 아래에 있는 랑그, 즉 규칙이나 원리를 찾는 것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러한 걸 토대로 실제 시든 소설이든 구체적인 작품을 실제 비평하는 것, 문학 작품 비평 혹은 예술 비평, 영화를 비평하거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영화 비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화 평론가가. 그럼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죠? 영상 기법들, 그죠? 영상 미학들,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 비평을 하더라도, 시를 비평하더라도 시가 갖고 있는 그 내재 비평을 하려면 운율, 이미지, 화자, 어조, 뭐 시선, 시점,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적 장치들이 있을 테니까, 시적 형식들이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그걸 실제로 하는 영역은, 하는 유파는 누굴까요? 그게 영미심 비평입니다. 영미심 비평은 이러한 원리를 잘 뭡니까? 수용하고 그 아래서 이제 작품 분석에 치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A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작품성을 아주 치밀하게 심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결국은 내재 비평이라는 큰 테두리 아래서 지금 이 러시아 형식주의, 프랑스 구조주의, 영미 신비평이라는 이제 문학 연구 방법 혹은 문학 비평 방법이 20세기 초에 새롭게 등장했다. 이제 그 얘기가 왜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지, 이 현대 비평론 시간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이론은, 시학은 문학 일반 이론이라 그랬죠. 일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이니까 시학이란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을 때 그런 의미로 말한 거거든요. 시학. 그러니까 문학 일반 이론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는 말 그대로 시학이지. 일반 이론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별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미 신비평을 시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실제 개별적인 문학 작품의 고유한 특성들, 미학적 특성이나 예술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 이론이 아니죠. 근데 이건 일반 이론이에요.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는 일반 이론에 가까워. 아까 플로프가 민담의
형태론이라는 책, 민담 형태론이라는 책에서 그 일반 이론을 찾아내야 되잖아. 모든 민담은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원리를 찾은 게 아니지. 사례 여러 민담들을 다 조사해보고 거기서 기납적으로 원리를 찾아내죠. 자, 그게 바로 기납적 방법이겠죠. 그래서 문학 연구는 항상 기납적인 방법을 중시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반복적이고 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이제는 좀 진도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연내포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외연은 일상어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지시해요. 일상어를 이제 문학적 언어 비유를 사용하게 되면 헷갈리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되고 다양한 의미 해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문서, 그죠? 행정 문서 이런 것은 이 외연적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내포적 언어는 다양한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죠? 다의성을 가지니까 이게 문학이나 예술은 오히려 이 함축적 언어가 더 유리하죠. 내포 대신에 함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이제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내포 대신에 함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언어를 일상어와 문학 예술어로 크게 나누고 그 속성을 일상어는 외연적 언어고 문학 예술어는 내포적 언어 혹은 함축적 언어다. 이렇게 언어를 둘로 나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 나오죠. 외연 내포에서 이제 랑그라는 얘기가 나오죠. 랑그는 이미 다 아니까 추상적이고 추상이란 것은 이게 현상이 아니란 겁니다. 어떤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문법이든 한국어 문법이든 그걸 이제 추상적인 이 랑그를 어떻게 해요? 공식화하고 그걸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고 이게 언어학이죠. 그죠? 그게 구문론이거나 문법론입니다. 언어학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문법론입니다. 구문론 혹은 문법론. 랑그 빠롤 여기 나오죠? 빠롤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주의 문학 이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소시로의 언어학이 나옵니다. 그죠? 자, 자의적이고 변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의적이란 말이 뭘까요? 뭐와 뭐 사이에 자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이제 압축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의적이란 말은, 자의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이런 뜻이죠. 자기 멋대로. 자의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필연적이라는 말의 반대가 자의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소시로의 언어학은 참 특이하게 뭐와 뭐가 자의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바로 현대 언어학의 출발입니다.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호랑이라는 동물을 호랑이라는 기표, 즉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반드시 말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그냥 약속으로, 사회적 약속으로 그렇게 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자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 원리가 되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자의성입니다. 그리고 변별성이죠. 다만 변별성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구별된다. 호랑이와 토끼와 그죠? 당나귀는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야 되는 그 기에 대해서 이런 기표를 붙여야 되는 필연성은 없지만 사회적 약속으로 이렇게 붙이고 나서 붙이면서 뭐에 의해서 변별성이라는 것은 차이죠. 그 기표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구별된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범위 중에 공부하게 되는 첫 번째 단원이 발트 베냐민의 언어 이론이거든요. 근데 발트 베냐민은 특이하게도 이걸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현대 언어학의 기초가 자의성인데 뭐와 뭐의 자의성? 기표와 기의 자의성. 바로 마법적 언어라고 얘기하면서 기표와 기 사이에 마법성이 있다. 그 기의에 대해서는 이런 A라는 기표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마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담의 언어까지 올라갑니다. 이 약간 종교적인 영역과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의 현대 언어학을 지배하는 것은 소시르의 자의성이라는 이 개념인데 기표와 기의 사이에 발트 베냐민 언어 이론은 이걸 아예 아담과 이브 시절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시절까지 올라가서 아담의 언어는 뭐예요? 창조주가 이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어떤 권력을 넘겨줬어요? 이름을 붙이는 능력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 말은 말이라고 아담이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은 그 호랑이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까지, 즉 그 존재, 그 동물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온전히 그 말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이꼴이란 겁니다. 그게 이제 아담의 언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성경에 의하면 언제부터 그게 깨진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언어가 다 흩어지죠. 그 흩어진 이후에 이 필연성이 깨어져서 현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소시르가 설명하는 그 자의성이라는 차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는 미리 내가 얘기하는, 살짝 맛보기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소시르의 이 구조주의 언어학이 20세기 초 이후에 우리 인간의 지식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데, 발트 베냐민은 그것을 신화적 세계 혹은 종교적 세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 30년대 초까지 논문들을 쓰던 당시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우리 학생들이 따져보세요. 그죠? 내 이름이 오형엽인데, 왜 내 이름은 오형엽일까? 단지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갖다 붙였을까? 아니면 내 정신세계 혹은 내 육체와 정신을 다 통틀어서 내 인격 속에 오형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이게 어느 정도는 발트 베냐민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어떤 공부를 자기 현실과 계속 접목시켜 봐야 됩니다. 너무 이건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고 공부는 공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서 내가 점수 받기 위해서만 공부하지 말고, 그죠? 실제 이 현대 비평론 수업을 통해서 시를 비평하거나 소설을 비평하거나 또는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그게 내 지금 현실에, 내 지금 존재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자꾸 따져봐야 돼요. 그죠? 구조주의 공부할 때 아까 민담 형태론, 프루프 같은 사람이 연구했던 걸, 내가 지금 그런 걸 평소에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원리를 찾는 거. 그죠? 모든 학문은 현상에서 규칙과 원리를 찾는 그런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학문도. 자, 그 다음에 이 자의성 때문에 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의적이고 변별적이다. 그 다음에 기호로 봅니다. 언어도 기호다. 기호의 일종이다. 기호론을 현대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소시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기호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 공부를 넓혀 나가다 보면 소시르는 아주 기본이고, 그죠? 또 다른 기호론자들의 또 다른 이론들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양 학문을 통해서 또는 전공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너무 이렇게 옆길로 계속 새기는 어려우니까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요. 다만 그런 기호론의 일종이다. 이것도 소시르의 언어학이.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기호는 랑과 빠를로 이루어져 있고 기표와 기라는 이항체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이항체계다. 이 기표와 기를 통해서 나중에 락강이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유 환유와 이것이 은유 환유를 설명할 때 이 기표기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요. 여기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가 나오죠. 소시르가 이미 그걸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철수는 축구를 사랑한다라는 예문을 통해서 이걸 조금 쉽게 설명했습니다. 철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같은 계열이에요. 어떤 계열? 주어라는 계열, 같은 계열. 우리 인문학 요즘 이제 계열을 뛰어넘는 그 입시 정책도 많이 나타나지만 인문학은 인문학, 인문계는 인문계로 그게 계열이죠. 자연계는 자연계로, 그죠? 이렇게 진학할 수 있도록 이제 이 구분을 시켜놓은 거 이게 계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등가성을 가진, 같은 자격을 가진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같은 계열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게 계열체예요.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어도 하나의 계열체고 목적어도 하나의 계열체고 서술어도 하나의 계열체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철수, 영희, 우리 그리고 고려대 학생 뭐 이런 그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의 관계는 유사성, 등가성, 정확한 말은 등가성이에요. 같은 무게를 가진다. 같은 값을 가진다. 목적어 자리에 축구 대신에 농구가 올 수도 있고 컴퓨터 게임이 올 수도 있고 잠을 사랑한다도 올 수 있죠. 철수는 잠을 사랑해. 수업 시간에 또 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랑한다 대신에 정오한다, 뭐 멀리한다,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지. 같은 다 계열이에요.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때. 야곱슨 얘기예요. 소시르 얘기예요. 소시르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선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것도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언어를 구사할 때 이 인간의 언어 능력은, 그죠? 잠재적인 언어 능력은 이걸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각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미를 말로 표현할 때요. 그래서 철수는 하고 주어를 말했을 때 이미 선택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주어 계열 속에서. 자, 계열체와 선택 이렇게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목적어 중에서도 축구 대신에 뭐가 다른 게 선택될 수도 있는데 축구를 선택했어. 내가 그 말을 그런 의미로 말하려고 했을 때 자동으로 그런 작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선택이 일어난 거지. 같은 계열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선택이 일어난다. 그런데 같은 계열에서 선택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주어만 계속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만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정상적으로 구사하려면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스스로가 돼야 되잖아요. 요 관계는 뭐예요? 등가성이나 유사성은 같은 계열체고 이건 통합체예요. 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즉 연결을 시키려면 연결체, 뭐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통합체, 연결체, 뭐 결합체, 뭐 그런 뜻이에요. 왜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결합이 돼야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같은 계열이 아니야. 그죠? 같은 계열이 아니고 다만 그것이 연관성을 가진 어떤 주어, 목적어, 스스로를 같이 얘기해야 이게 하나의 의미가 완결된다는 그 언어의 구조상의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이니까 이거는 통합체예요. 계열체가 아니고 통합체예요. 그래서 계열체, 통합체 이 소시르 얘기도 이해가 돼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야곱슨이 재미난 논문을 발표합니다. 유사성 장애, 그 다음에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유사성 장애, 인접성 장애. 인접성은 이게 통합체예요. 이해가 되죠? 같은 계열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사성이고, 즉 등가성이고, 이건 연결성이니까 이걸 인접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연관성 혹은 인접성. 인간의 이건 임상적으로 증거를 이제 논문으로 쓴 거예요. 어떤 실어증 환자, 말을 잃어버린 환자, 그래서 아마 뇌에 손상을 입어서 말을 못하는 환자를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말을 못하는 환자가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해서 말을 조금은 할 수 있게 된 환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선택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선택만 계속하면 주어만 계속 말하거나 목적어만 말하거나,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끊어지겠지. 그죠? 철수, 축구, 뭐 이렇게만 하는 거지. 영희, 정호,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은 뭐만 되는 거예요? 계열체 속에서 선택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되고 통합만 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런 이론을, 누가? 야콥슨이 이런 이론을 제시하면서 증거다, 이게. 인간의 이 언어의 능력이란 게 이 두 가지 원리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이제 재미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야콥슨은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에 지배된다는 소실의 언어학의 토대를 두고, 그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차용해서 언어의 시적 기능에 관한 일반 이론을 언어학과 시학을 통해 제시한다. 이때 시학이 바로 야콥슨도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문학 일반 이론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언어학과 문학 일반 이론. 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언어의 시적 기능에 대한 일반 이론. 일반 이론은 이해가 되죠? 보편적인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시적 기능을 찾기 위해서, 시적 기능이 뭐예요?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는 신문 사설의 언어고, 어떤 언어는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고, 어떤 언어는 소설의 언어인데, 유독 시에서 작용하는 시가 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길래 시가 되느냐, 이걸 연구한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문학의 문학성을 연구하는 거니까 시의 시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기본 토대하에서 시의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콥슨이 언어가 교통이란 것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6가지 요소가, 발신자가 있어야 되고, 수신자가 있어야 되고, 문맥, 접속, 코드, 메시지, 이렇게 6가지 기능을 전제하고 여러 언어의 유형들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특히 충족시키느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일반 이론을 찾아내는데, 시는 왜 시가 되는지, 시의 언어는 왜 시의 언어인지,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 야콥슨이 제시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언어학의 기본, 의사소통의 기본 구도 속에서 어떤 것이 시적 언어를 가능케 하는가. 그래서 야콥슨은 언어적 교통은 의사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기능, 시적 기능의 순서를 밟아서 시가 되는 언어는 메시지가 있고, 우선 그 다음에 언술 행위 자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언술 행위 자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시의 언어는 그 자체로 존립한다. 물론 이제 메시지가 첫 번째이긴 하지만, 의미가 중요하긴 하지만, 의미 못지않게 뭐가 중요해요? 그 언어 자체가 존재한다. 그죠? 시인들의 시의 언어는 의미 전달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적 기능을 모호하게 하는 것, 오히려 지시 기능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시의 언어의 특성이라고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시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언어를 의미가 너무 명확하게 쓰는 사람 있죠. 그건 시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매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내가 처음 얘기할 때 시가 언어가 외연과 함축, 내포로 크게 나눠질 때, 내포적 언어는 그게 하나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여운을 주고 뉘앙스를 풍기고 독자들에게 뭔가 느낌도 전달하고 분위기도 전달하고 아우라도 전달하고, 이렇게 감각도 전달하고, 감각을 일깨우기도 하고, 감각을 자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언어가 시의 언어니까 여기서 모호하게 오히려 하는 언어가 시의 언어다. 셋째로, 모든 언어학적 수준에서 이에 대응되는 구조를 잠재적으로 지향한다. 조금 어렵긴 한데 잠재적이란 말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재적이란 말은 현실적의 반대말입니다. 현실로 다 드러나지 않는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잠재성을 지향하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아우라, 뉘앙스 이런 것은, 분위기 이런 것은 어떤 언어가
그 언어의 표면에 그것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의 그림자 속에, 언어의 이면 속에, 그죠? 숨어 있는 뭐가 있어요? 아우라가 있고, 뉘앙스가 있고, 느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시를 읽으면서, 감흥을 받는 거죠. 예술적인 어떤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야곱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시가 왜 시의 언어는 왜 시의 언어인가라는 그 연구 목적을 위해서 야곱선이 이제 연구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언어학의 기본 토대 속에서 의사소통에 6가지 기능이 있는데, 발신자, 수신자, 뭐 맥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시의 언어는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는 언어다라고. 그럼 뭐 또 다른 문학의 언어, 소설의 언어는 또 연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는 문학이 왜 문학인지 문학성을 연구하는 일종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원리 탐구보다는 작품 자체의 특수한 뭐 서정주의 뭐 어떤 작품이라든지 화사라든지 김춘수의 꽃이라든지 한편 한편 개별 작품의 고유한 그 문학성과 예술성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영미심 비평에서 주로 실제 비평을 한다.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지만 공통 분모는 뭐예요? 내재 비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은유, 환유가 나옵니다. 시계가 두 개가 있네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15분 남았습니다. 빨리 좀 해봅시다. 소시르의 언어학의 토대를 두고 언어의 시적 기능을 해명한 야곱스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지금까지 공부한 걸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소시르의 언어학의 토대를 두고 언어의 시적 기능을 누가 해명했다고? 야곱스는 해명했어요. 여기 러시아 형식주의의 한 사례입니다. 야곱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 이론가들이 있고, 문학 이론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형식주의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 이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전함 포테킨, 세계 영화사에 아주 뭐 획을 그은 몽따주 이론이라고 하는 거, 몽따주 기법을 가장 성공적으로 영화에 활용한 전함 포테킨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자기가 영화도 만들지만 이론도, 논문도 많이 썼죠.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물론 이제 나중에 1917년 이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되고 나서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형식주의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형식주의로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이념을 가지고, 이념이 우선인데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에이젠슈타인 같은 영화인들도 그래서 이제 자기 형식주의 몽따주 이론 같은 것에다가 이제 사회주의 이념 같은 거, 이런 거, 이데올로기도 사실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에이젠슈타인도요. 자, 아무튼 이 야곱선을 포함한 문학 이론,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 이론가들도 영화 이론가인 에이젠슈타인과 비슷한 뭐예요? 경로를 겪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소련이 성립된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 야곱선은 그 다음에 핵심이에요. 수사학의 용어를 필요와 언어의 선택을 언유로, 언어의 배열을 환유로 기술한다. 자, 우리가 선택과 배열을 이미 공부했죠. 선택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은 계열체에서 일어나요. 계열체에서 선택이 일어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유사성, 등가성에 의해서. 이게 언유야. 그러니까 언유가 원래 A = B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을 때 내 마음과 호수 사이에 등가성이 있으니까,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 언유가 성립했을 거 아니에요? 비유로. 바로 그 원리가 소시르와 야곱슨이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바로 이 선택, 같은 계열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것하고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뭐로 확장시켜 나가요? 선택은 언유다.
소시르가 말한 그 계열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언유와 같은 것이다. 철수 대신에 영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축구를 사랑한다. 그 선택은 뭐예요? 그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 계열 속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선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은 계열이니까. 같은 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죠? 그것은 유사성이 있는 것이에요. 같은 계열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선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언유의 원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언유라고 설명하는 이 방법이 바로 뭘 사용한 거예요?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출발했는데 그걸 수사학과 연결시킨 거지. 수사학과 접목시킨 거지. 그러니까 주네트가 얘기하는 줄어드는 수사학에 접목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수사학의 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의 야콥슨의 이 언유 이론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언어의 배열을 환유라고 말했어요. 배열이 뭐예요? 같은 계열이 아니라 계열과 계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철수는 다음에 영희를 다음에 사랑한다까지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A, B, C 계열이 그죠? 계열과 계열 사이에 연결이 일어나죠. 이게 통합체잖아요. 그걸 배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열. 그죠? 이건 선택. 세로축은 선택, 가로축은 배열. 이 배열을 언유라고 해요. 환유라고 그랬어요. 환유가 뭐예요?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뭡니까? 그릇과 내용물. 그죠? 사실은 술을 마시지만 한 잔 할래? 한 잔 하자? 그 잔을 얘기할 때 그릇을 통해서 내용물을 얘기하는 거.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얘기하는 거.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건 제휴인데, 제휴도 환유와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이론가가 있고, 이 제휴까지도 크게 보면 환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수사학의 두 가지 개념, 핵심 개념은 언유, 환유고, 셋으로 만약에 나누면 언유, 환유, 제휴지.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야콥슨이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때 어떤 원리가 있는데 이게 수사학의 두 가지 개념하고 연결된다. 하나는 언유의 원리고 두 번째는 환유의 원리다. 그죠? 이 두 가지가 계속 결합을 해서 우리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계속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과 결합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선택과 배열이 계속 일어나서 내가 뭐 철수는 축구를 사랑한다 대신에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도 가능하고 모든 언어가 이 선택과 배열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수사학의 개념인 언유와 환유의 결합에 의해서 인간이 언어 능력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걸 누구든 잠재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그걸 이제 발전시키고 구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기본 원리는 똑같다. 이것이 이제 야콥슨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더 안 해도 이제 문장을 안 읽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시적 기능, 그걸 이제 이 언유, 환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는지 봅시다. 바로 요 문장입니다. 시적 기능은 언어의 선택 양식과 배열 양식의 양면에 의존해서, 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등가성을 만들어낸다 이랬어요. 이건 설명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여기입니다. 이게 더 압축적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돼요. 야콥스는 시의 언어는 뭐예요? 뭐의 원리를 뭐에 투사해요? 등가성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배열의 축으로 투사한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말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언유와 환유 중에서 시라고 하는 언어 장르는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언유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언유의 원리죠. 이게 등가성의 원리가 언유의 원리잖아요. 아까 그 언어의 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반적으로 발신자, 수신자, 뭐 맥락, 뭐 메시지, 뭐 여러 가지 6가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 이 기본적인 설명이라면 이제 언유, 환유의 원리를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라고 하는 언어 장르는, 문학은 왜 시가 되는가? 그 원리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언유의 원리와 환유의 원리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언어를 구사하는데, 시를 쓰는 시인들의 이 언어는 주로 언어 쪽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언유의 원리가 강하다는 설명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한 것입니다. 뭡니까? 등가성의 원리를, 선택의 축이 바로 무슨 축이에요? 이게 계열축이죠. 계열체죠. 거기서 이게 바로 언유가 일어나는 영역이잖아요. 선택의 축에서 배열의 축은 바로 뭡니까? 배열은 통합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환유가 일어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시적 기능은 등가성의 원리를 환유의 축에서 언유의 축에서 환유의 축으로 투사한다. 투사한다는 것은 쏜다. 활을 쏘듯이 쏜다. 어디가 더 비중이 큰 거예요? 언유의 원리가 비중이 크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 언어 능력 중에서 특히 언유의 능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도 시를 읽을 때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 언유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면, 야콥슨의 이러한 이론은 상당히 일반 원리를 찾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시의 언어는 이렇고 소설의, 나중에 이제 영화는 어떤 원리가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유, 환유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해요. 인간의 모든 그 문학과 예술, 인간의 정신작용의 결과물을 언유의 원리와 환유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선명한 뭡니까? 이분법인데, 항상 이분법은 뭐예요? 도식성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상당히 크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세밀하게 보면 너무 그거는 단순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시가 언유의 원리가 강하지만 환유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환유를 주로 사용하는 시인들이 시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언유는 의미가 분명하게 생성이 되는데, 환유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이 의미가 불확실해지고 의미가 자꾸 미끄러져요.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시인들이 특정한 이제 부류의 시인들은 이 언유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구사하지 않고 환유의 언어 중심으로 시를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현대 시의 역사 속에서 미래파 시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2000년대 중반 때 상당히 많은 시인들이 그러한 유파를 형성하고, 지금은 약간 희미해지고 사라졌지만 한 10년 동안 그 시인들의 시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난해성 논란이 많이 펼쳐졌어요. 시에서 난해성 논란은 2000년대 중반에 미래파 시인 이전에도 계속 있었죠. 김수영, 김춘수 이 시인들 활동하던 1960년대도 있었고 1930년대도 이상의 시가 난해성 논란을 벌였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2000년대 처음으로 그런 환유의 언어 중심의 시를 쓴 시인들이 최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30년대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상의 시도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의미가 분명하게 결정되는 언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고, 의미가 자꾸 미끄러지고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고 의미가 불투명한 그런 환유의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썼으니까 그렇게 난해해졌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그냥 일반 이론이다. 일반 이론은 항상 뭐예요? 개별 사례에서는 예가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는 시약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이론이다. 우리가 일반 이론에 너무 뭡니까? 일반 이론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낫죠. 왜? 원리를 아는 거니까. 근데 원리만 안다고 개별 사례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만 갖고 안 되는 거지. 신비평적인 영미 신비평의 그 미세하고 세밀한 분석 방법 같은 거, 그죠? 운율을 분석한다든지 이미지와 상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든지 화자와 어조와 시점과 뭐 다양한 인칭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또 그 시가 갖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미세한 요소들을 가지고 더 치밀하게 분석해서 그 뭐 이상의 시가 어떻고 김춘수가 시는 어떻고 2000년대 중반의 미래파 시인들도 여러 명이니까 그중에 또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원리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약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번 한 학기 동안 내내 문학 이론을 공부하고 뭐 정신분석학, 철학, 뭐 개념도 공부하고 뭐 다양하게 하지만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잘 비평하기 위해서는 작품 내재 비평, 내재 분석, 그죠? 그래서 러시아 형식주의, 구조주의도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잘 이해해야 되지만 작품 개별 시인들의 작품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을 신비평, 영미 신비평의 그 미세한 방법을 가지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수강생들이 특히 지금 국문과 전공 과목이니까 계속 길러 나가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거나 비평을 할 때 이 원리만 자꾸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리는 알면 알수록 좋지만 원리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너무 원론적인 거니까. 이 원론적인 것은 이상에게도 해당되고 김춘수에도 해당되고 미래파 시인에도 해당될 테니까 원론은 참고가 되지만 도움이 되지만 이제 개별 사례들을 해서 이 원론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미세하게 이제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